나한테 주는 게 아깝냐고 아들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짝, 귀가 아니라 온 세상이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내 삶이 한미로 불이 번쩍이는 듯 타올랐고 그 화끈한 고통이 곧 온몸으로 퍼져갔습니다. 휘청거린 내 몸을 붙잡아 주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를 집어 삼킬 듯 이글거리는 아들의 눈빛과 그 옆에서 희미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며느로의 얼굴. 그 순간 내 속에서 무너진 건 뺨의 통증이 아니라 내가 피와 살을 다 바쳐 키운 자식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산산조각난 그 희망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남편의 3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한 아침이었죠. 식탁 위에 남편이 좋아하던 하얀 국화와 맑은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건만 액자 속 남편의 미소는 어제 찍은 사진처럼 선명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벌써 3년이 흘렀네요. 당신 없는 3년이 30년처럼 길었어요. 사진을 어루만지는 내 손 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자수성가로 이 큰 집과 회사를 일군 남편은 나에게는 하늘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험한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던 든든한 지붕이었죠. 그런 남편이 격을 떠난 후 이 거대한 집은 나를 지켜주는 성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민수 잘 크지 않았냐며 기뻐했었지. 당신 저의 하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키우자고 우리 둘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내 유일한 아들 민수 남편이 떠난 후 내 삶의 유일한 기둥이자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기둥이 조금씩 비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어미인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막대한 재산이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로 퀴즈되는 소리가 들리고 고기여 아들 내 외가 요란하게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벌써 제사상 다 차리셨네. 며느리 지영이가 과장된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며 제 팔짱을 껴십니다. 아들 민수는 말없이 다가와 남편의 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지. 그 모습만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눈길이 남편의 사진이 아닌 거실 벽에 걸린 수십 법짜리 그림에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을. 어머니, 식사 거르시면 안 돼요. 아버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자, 이리 와 앉으세요. 며느리는 능숙하게 나를 식탁에 앉히고는 아들이 들고 온 커다란 상자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하늘 세트 제철 과일, 그리고 내 이름이 새겨진 유명 디자이너의 스카프까지. 명절도 아닌데 차려진 진수성 차는 고맙기보다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미리 던져드는 가피 삶이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니? 너희들 먹고 살기도 팍팍할 텐데. 내 말에 지영이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편히 모시는 게 저희 도리죠. 그런데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어머니, 이 큰 재산 관리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세금 문제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고요. 시작이구나. 내 심장이 콩하고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1년 내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레퍼토리였습니다. 작년에는 상속세 분납금만 해도 억소리가 났잖아요. 올해는 또 그거에다 재산세니 종부세니 세금 폭탄이 따로 없어요. 저희가 미리미리도 알아보고 있는데 차라리 어머니가 더 힘드시기 전에 저희 앞으로 명의를 좀 옮겨놓으면
절세할 방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민수가 밥을 한술 드며 무심한 척 말을 거들었습니다. 상속세는 한 번 내면 끝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녀석이 마치 매년 새로운 세금이 쏟아지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섞고 있었습니다. 꼭 제 아비를 잃은 슬픔보다 나라에 내는 돈 몇 푼이 더 아깝다는 투였습니다. 나는 애써 밥알을 씹어넘기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글쎄다 내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내 손으로 어찌하기가 쉽지 않구나. 어머니, 저희가 남인가요? 아버님 재산 결국 다 제 재산이 될 건데 미리 좀 정리하자는 거잖아. 다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지. 저희 욕심 채우자는 게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 옆에서 지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은 다 그렇게 안 돼. 괜히 이런저런 세금으로 돈만 줄줄 세게 놔두는 게 바보라니까요. 민수 씨가 괜히 저러는 게 아니에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어머니 생각 그 말이 어찌나 가식적으로 들리는지 속에서 울컥 치미는 것을 간신히 눌러 담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내 생각을 했다면 남편 잃은 슬픔에 잠긴 늙은 어미를 이렇게 닥달하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탐내는 것은 내 아니가 아니라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이룩한 재산이라는 것을 나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식사가 끝나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끌려다녀서는 남편의 유지를 그리고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나는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서재에서 남편의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며 태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지요. 여기 내 아버지가 쓴 글이 한번 읽어보려는 일기장을 받아든 민수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나는 남편의 글씨가 적힌 페이지를 짚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후원하던 보육원 아이들에게서 받은 빗돌빗돌한 감사편지와 함께 그의 소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해 평생을 앞만 보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진빛을 조금이나마 갚으며 살고 싶다. 특히 부모 없이 자라는 저 아이들에게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민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지영이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민수의 눈치를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오랜 유지였다. 내가 가진 재산의 3분의 1은 내 아버버가 후원하던 보육원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려고 했나? 정적이 흘렀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일기장을 소파 위로 집어던지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머니, 민수의 얼굴은 분노로 실범거켓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피 같은 돈을 외생판 남 좋은 일에 쓰세요. 그 보육원이 뭐라고 그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뭘 해줬는데요. 민수야, 말을 가려서 하려는 내 아버지의 듯이 아버지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죠. 살아있는 자식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죽은 사람들씨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페른덩인 말에 나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겉즈 집에서 편하게 사신 거 다 누구 덕인데요? 아버지 재산이니까 이제 내 재산이기도 한 겁니다. 그걸 왜 어머니 마음대로 남을 줘요? 나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재산은 아직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한다. 그 말이 아들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린 모양입니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눈에는 탐욕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미를 향해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한테 주는 게 아깝냐고
아들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짝귀가 아니라 온 세상이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내 삐미로 불이 번쩍이는 듯 타올랐고 그 화끈한 고통이 곧 온몸으로 퍼져갔습니다. 휘청거린 내 몸을 붙잡아 주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한 진채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를 집어 삼킬 듯 이글거리는 아들의 눈빛과 그 옆에서 희미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그 순간 내 속에서 무너진 건 뺨의 통증이 아니라 내가 피와 살을 다 바쳐 키운 자식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롤의 눈빛으로 나를 한번 후채보더니 현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광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통 빈 집을 울렸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뺨의 통증보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내 모든 것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내리를 스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내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힘겹게 남겼던 말이었습니다. 정수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민수가 속을 썩이면 꼭 김 변호사를 찾아가게, 내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겨둔 게 있어. 그때는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남편의 노파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짐승 같은 눈빛과 며느리의 악마 같은 미소를 떠올리니 그것이 단순한 노파심이 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넘어 10년은 좋게 늙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정숙이입니다. 소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사실 아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이름을 입에 올린 것만으로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내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그의 모든 것을 지켜봐온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내 아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김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접니다. 김영훈입니다. 방금 전화를 주셨다고 해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차분하고 중후한 목소리, 아들의 날카로운 고함과는 너무나 다른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그 목소리에 나는 또 다시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아들이 내 삶을 때렸다고, 내 평생을 바친 자식이 재산 때문에 내게 손찌검을 했다고 차마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흐느낌을 잠자고 듣고 있던 김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시다면 내일이라도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니면 사무실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맡기신 것들,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과 정확히 겹쳐지는 그 한마디가 무너진 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화를 끊고 나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들 내 외가 차려놓았던 가피싸 음식들은 이제 나를 조롱하는 쓰레기 더 미처럼 보였습니다. 며느 위가 내 팔을 감싸던 그 감축 아들이 내 어깨를 주무르던 그 손, 그 모든 것이 재산을 얻기 위한 역겨운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위장이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선명하게 부어오르기 시작한 왼쪽 시퍼렇게 번져가는 멍자국은 내 아들이 내 인생에 새겨놓은 지워지지 않을 좋은 글씨 같았습니다. 나는 차가운 물을 연신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삐람의 화끈거림을 식히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들끓는 지옥 같은 분노를 잠재우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대한 집은 나를 위로해주기는 커녕 나의 외로움과 절망을 더욱 거대한 괴물처럼 부풀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그 잔인한 눈빛과 면을 위해 비웃음이 어둠 속에서 어른거렸습니다. 내 아들 민수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물리고 첫걸음 말을 떼던 순간을 나는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감기라도 걸릴 때라 밤새 머리맡을 지켰고 행여 나쁜 길로 빠질수라 내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세상의 전부였고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모든 것이었던 그 아이가 나를 이렇게 나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돈 때문에 고작 그깟 종이 조각 때문에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온 그는 유독 지친 얼굴로 내게 말했었죠. 여보, 민수 저 녀석 너무 쉽게만 살게 한 것 같아.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돈 귀한 줄도 몰라. 저러다 나중에 큰일 한번 치겠다 싶어 걱정이네. 그때 나는 남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너무 박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아들 앞길을 축복해주지는 못할 망정 저주를 펴붓느냐고. 남편은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내 어깨를 다독여 주었죠. 당신 말이 맞겠지. 내 기우일 것. 그래도 당신 말은 내가 꼭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보, 그건 기우가 아니었어. 아들의 본성을 꿰뚫어 본 남편의 해안이었고 어리석은 아내를 향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내가 남편의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와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가슴을 부서뜨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트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점잖고 기품 있는 검은색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어오른 뺨의 멍자국을 가리기 위해 몇 년 만에 짙은 화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이 넓은 모자를 눌렀고 누구에게도 내 상처를 보이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과 가장 높은 빌딩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곳에서 나 혼자만 시간이 멈춘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의 세상만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 부끄러움과 몸을 감에 당장이라도 돌아서고 싶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내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실 린을 열자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김 변호사님이 직접 나와 나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힘드셨을 텐데 그의 사무실은 남편의 서재처럼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남편과 김 변호사님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서 앉으시지요. 그가 권하는 소파에 앉았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입술만 세게 깨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르는 후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종종 민수 도련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걱정하셨죠. 회장님께서 안 계신 세상에 사모님 혼자 남겨주실 것이려. 그 말에 나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울었습니다. 내 억울함, 내 배신감, 내 서러움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난 것만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회환원 이야기부터 아들의 폭언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그 손찌검의 순간까지 말을 하는 내내 나는 다시 한번 그 지옥을 겪는 듯 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김 변호사님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결국 회장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던 일이 벌어졌군요. 그는 다시 내재에 앉아 결심을 굳힌 듯한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위해 남기신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 안전장치, 남편이 내게 남긴 말과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기존의 유언장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문서를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민수 도련님이 사모님을 힘들게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봉투를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육중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짙은 갈색의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의 힘있는 필체로 내 아내 박정숙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단단한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남기신 사모님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이느라 차갑고 묵직한 봉투의 감촉이 마치 남편의 마지막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희망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될 처절한 복수의 서망일까요? 김 변호사님이 내 손을 가만히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셔서 마음을 추스러십시오. 그리고 이 봉투를 열어보실지 말지는 오롯이 사모님의 선택에 달려십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회장님의 뜻에 따라 사모님 곁에서 모든 것을 도울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올 때와는 아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낯설고 두려웠지만 손에 들린 이 묵직한 봉투가 내게 작은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죽어서도 나를 지키고 있었군요. 대체 이 안에 무엇을 남겨두었기에 김 변호사님은 이것이 내 무기가 될 것이라 말한 걸까요? 나는 멍든 뼈를 어루만졌습니다. 지독한 통증이 다시 한번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들과 어머니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사랑을 걸고 내 인생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돌아온 나는 손에 들린 갈색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저 얇은 종이 뭉치일 뿐인데 마치 천근만근의 무기를 가진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안전장치, 나를 지키고 가장 강력한 무기. 하지만 그 무기는 동시에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비수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차마 열 수도 없었습니다. 저마 열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나는 그 봉투 앞에서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과 나는 정말로 원수가 되어버린 태지여. 어머니가 자식을 법으로 응징했다는 꼬리표가 내 남은 인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네 아무리 믿고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민수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첫 노름놀이 나를 보며 처음 웃어주던 얼굴, 엄마하고 처음 불러주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생생했습니다. 재산에 눈이 멀어 잠시 이성을 잃은 것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물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고민으로 뜬 눈을 감았다. 더럴 때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설마 현관문을 열자 거짓말처럼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이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말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엊그제는 저희가 너무 죄송했어요. 민수 씨가 술이 좀 과해서 지영이가 넉살 좋게 웃으며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수는 그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의 그 살기등등한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잘못을 뉘우치는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라니 혹시나 했던 내 기대가 현실이 된 것일까? 정말 이 아이가 잘못을 깨달은 것일까? 내 마음이 부질없는 희망으로 흔들렸습니다. 일단 들어오너라. 나는 두 사람을 거슬러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소파에 나를 앉히고는 주방으로 가더니 직접 끓여왔다는 죽을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어머니 속상하셨을 텐데 식사라도 하셔야죠.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복죽 끓여왔어요. 민수는 여연히 고개를 숙인 채 쭉 뼈거리며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재산관리 계획서인데요. 재산관리 계획서 그 단어에 내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시고내렸습니다. 변호사랑 세무사 만나서 상담받고 정리한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랑 주식 예금까지 전부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정리한 자료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이런 거 힘드시잖아. 나는 지영이가 내민 죽구를 슬 미쳐내고 아들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에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전문 용어와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장에서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상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속세 절감을 위하여 모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아들 강민수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 도장을 찍으라는 빈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든 채 손을 부들부들 털었습니다. 사과 반성 다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엊그제의 폭력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2차 공격이었습니다. 어미의 뺨을 때려 겁을 주고 뉘우치는 척 다가와 재산을 통째로 집어 삼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 전복 죽은 내 마음을 녹이기 위한 독이었고 저 사죄의 말은 내 이성을 마비시키려는 주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앞으로 골치 아픈 세금 문제나 재산 관리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용돈 받아 쓰시기만 하면 돼요. 지영이가 상냥한 목소리로 속삭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마치 뺨의 혓바닥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가 내 손을 한 목소리에 아들 부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 어머니 갑자기 왜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나는 아들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낚아채 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쪽각들이 하얀 눈처럼 거실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얼굴에서 반성의 가면이 벗겨지고 어제 그 흉악한 얼굴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떤 서류인데 이걸 찢어요? 나가라 2번 말하게 하지마. 너희 같은 짐승들에게 줄 재산은 단 한 푼도 없다. 아니, 내 집 문턱을 넘어올 자격조차 없어. 내 단호한 태도에 아들 부부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지영이가 다급하게 민수의 팔을 잡아끌며 속삭했습니다.
여보, 일단 나가요. 어머니가 지금 흥분하셔서 그래. 나중에 다시 와요. 민수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나를 향해 사태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머니. 결국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 재산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지킬 거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아니, 내가 죽어서 또 내 놈들 손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테니 그리 알아. 광 어제와 똑같은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다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 어미로서의 부질없는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내가 차마 열지 못했던 그 갈색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평생 나만을 위했던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지키는 일이었고, 돈의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내 아들에게 부모의 무서움을 가르쳐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밀랍 봉인을 뜯어냈습니다. 바스러지는 밀랍 조각들이 마치 내 지난 세월의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툼하게 접힌 서류한 뭉치와 그것보다 조금 작은 빛바른 편집 봉투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편집 봉투 위에는 사랑하는 내 아내 정숙에게 라고 쓰인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나를 맞았습니다. 순간 나는 서류 뭉치보다 그 편집 봉투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법인이 재산이니 하는 것들보다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의 온기가, 그의 목소리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 특유의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마치 그가 바로 내 곁에 와서 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를 당신이 읽지 않기를 하늘에 빌고 또 빌었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는 뜻이겠지. 부디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하게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구먼. 먼저 가서 미안하고 이런 짓까지 지우게 되어 더더욱 미안하네. 남편의 글씨를 따라 읽어 어려가는 내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보내는 남편의 마지막 연서이자 처절한 참회로 귀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네. 우리 아들 민수가 내 재산 앞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기억할지 모르겠네. 7년 전 민수가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 한데 내게 손을 벌렸을 때 말을 새나는 반대했지만 당신은 아들기 한번 살려주자며 나를 설득했지. 결국 나는 당신 뜻에 따라 거액을 내주었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그 돈은 공중으로 사라졌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민수는 사업 실패로 망연자 실행고 나는 아들이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며 남편을 졸랐습니다. 제발 아들을 나무라지 말아달라고 젊을 때 실패는 보혜이 되는 법이라고. 남편은 묵묵히 내 말을 들어주고는 민노에게 단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남편이 아들을 너그로 뺏게 용서해 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르지 그 돈이 정말 사업에 쓰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민수는 그 돈을 전부 주식 선물이라는 위험한 도박에 쏟아부었고 하룻밤 사이에 모두 날려버렸네.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 아들, 실패에 가슴 아파하는 당신에게 차마 그 배신감까지 더 얹어줄 수는 없었기 때문일세. 내가 민수의 비주얼 전부 갖다주고 당신 앞에서는 아무래도 없는 척 웃어야만 했네. 손에 든 편지지가 사정없이 구겨졌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이 주눅들까봐 좋은 옷을 사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런 내 뒤어 남편은 혼자 아들의 배신을 감내하며 피는 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네. 한번 거짓말에 맛을 들인 아이는 그 다음은 더 쉬워지는 법이지. 몇 해 전에는 내 서재에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치고 내 필체를 흉내내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인감증 명서를 부정 발급받은 뒤 그걸로 사채를 끌어다 쓴 것도 나 전부 알고 있었네. 사채업자들이 회사로 들이닥쳤을 때야 나는 내 아들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알았지. 하지만 어찌하겠나. 내 손으로 아들을 사문서 위조 범으로 고소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들이 전과자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는 또 다시 수십억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그 아이의 죄를 덮을 수밖에 없었네. 편지를 읽는 내내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죄를 덮어준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정수가 이건 결코 당신 탓이 아닐세.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을 내가 어찌 해야 하지 못하겠나. 모든 것은 이 아비의 잘못이. 새 너무 많은 것을 지어주고 너무 쉽게 용서해준 내 과오가 너무나도 크다 그래서 더더욱 당신을 그 괴물 앞에 홀로 둘 수 없었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저 아이가 당신의 마지막 남은 세 가지 갉아먹게 둘 수는 없었어. 그래서 이 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네. 당신을 지키기 위한 내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해주게. 편지지의 마지막 부분은 자국인지 군데군데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유언장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무기일세. 부디 이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날이 온난 더는 망설이지 말게.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해서는 안 되네.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 하늘에서나 내가 당신의 행복을 빌고 또 빌겠네. 미안하고 사랑하는 정조.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뱀을 맞았을 때보다 더 서럽고 더 울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움도 재산에 대한 욕심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저 죽어서까지 나를 지키려 했던 남편의 절절한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그런 그의 마음을 까맣게 몰랐던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나는 눈물을 닦고 함께 들어있던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특별 유언 공정 증서라는 제목 아래 변호사와 공증인의 선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혈력을 가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남편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애써 지나치며 그 핵심을 찾기 위해 눈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며침내 내 심장을 멈추게 한 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하면서도 더없이 아름다운 덫이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녀석이 내게 폭언을 하고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야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유언장의 내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만약 아들 강민수가 제 어미 나에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입히거나 재산을 빼야 수려한 사실이 명백해질 경우 그 즉시 아들은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순간 남편의 막대한 재산 강남의 빌딩과 서초동 아파트 남편의 분신과도 같던 태준 산업의 주식 전부와 은행의 예금까지 그 모든 것이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전부 내 것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 떠난 그 모든 재산은 남편의 뜻대로
좋은 일에 쓰이게 될 터였고요. 마지막 조항은 아들의 목에 박는 마지막 대댓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오직 나와 김영훈 변호사의 확인만으로 집행되며 아들 강민수의 동의나 의견 따위는 단일절도 필요치 않다는 것. 나는 유언장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향한 남편의 마지막 사랑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는 물을 삼키며 제 아들의 목에 칼을 겨는 처절하고도 잔인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남은 한 톨에 연민마저 남편의 이 편지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며 돈에 미쳐날 뛰는 괴물을 단지하는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값비싸고 화려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멍든 뼈는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의 죄를 증명하는 훈장이자 내 복수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발이었습니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짙은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나약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 남자의 사랑을 받은 아내였고, 이제 곧 내 아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접니다. 박정수입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 모두 읽었습니다. 너머에서 김 변호사님의 나직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 질문에 김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모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사모님 삶의 상처를 찍은 사진 아드님이 보낸 협박성 문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록들까지 이제 사모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내 외가 살고 있는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아파트 단지를 향해 어른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시작하죠. 내 아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알려줄 시간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내 손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는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 쪽하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남겨진 마지막 사랑의 증표이자 내 손에 쥐어진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슬퍼하는 아내,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이름으로 내 아들을 심판해야 할 집행자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굳은 표정의 나를 보며 김 변호사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법에 따라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칼이 아무리 예리하다 해도 주는 방법이 서툴면 자신을 뵙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나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드님의 폭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를 믿습니다. 사모님 뺨의 상처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병원 그 단어에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내 가장 치욕스러운 상처를 생판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알아요. 사모님 힘드시고 수치스러우시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아드님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회원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나의 수치가 아니라 내 아들 최악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함께 찾은 대학 병원은 사람들로 북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책 넓은 노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접수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밀고 진료실 앞에서 내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모든 순간이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의사는 부어오른 내 뺨을 유심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부딪히신 겁니까? 아니면 아들에게 맞았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젊은 의사와 간호사의 눈이 순간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내게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사진을 찍고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단치 2주, 안면부 타박상 및 연조직 손상 진단서에 찍힌 글자들이 내 아들의 제목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진단서는 이제 내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리 목을 겨눌 첫 번째 창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우리는 다음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녹음해 두었던 스마트폰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한테 주는 게 아까워, 아깝냐.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오는 아들의 찢어지는 고함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자는 끔찍한 파열음.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시 겪는 그날의 악몽에 온몸의 피가 겉부로 솟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를 경악게 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진 소리였습니다. 어무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 어머니 놀라시잖아. 가식적인 걱정 뒤로 며느리 이지영이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아들의 폭행보다 더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존속 폭행 및 학대의 명백한 증거로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어. 그는 녹음 파일에서 폭행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편집하여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사모님, 경찰에 아드님을 정식으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고소, 어미가 자식을 나라에 고발하는 일, 나는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습니다. 법으로 아들을 벌하는 것과 내 손으로 아들에게 전과자의 낙인을 찍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모님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고소장이 접수되어야만 법원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 요원 조항을 발동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드님에게 마지막 남은 효자 코스프레의 기회마저 박탈해버려야 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편집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더는 망설이지 말게.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해서는 안 되네. 눈을 떴습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경찰서 민원실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님이 미리 작성해온 고소장에 내 이름 석자를 접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피고소인 강민수, 세명 존소 폭행 그 글자를 쓰는 내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민수는 그날 내 뺨을 때린 순간 이미 내 마음속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화살을 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상속 박탈 소송을 진행할까요? 김 변호사님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망수사냥은 서서히 숨통을 줘야 제맛이지요. 저 아이들이 아직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제 어미를 늙고 병든 노인네로 얕보고 있을 때 법 무서움을
아주 조금만 맛보게 해주죠. 나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세요. 며칠 후 아들 내내가 사는 최고급 주상복합 파트에 우체국 등기우편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 법무법인 정혜 담당 변호사 김영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딱딱한 법률 용어로 쓰인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신인 강민수 귀하 발신인은 박정수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음의 사실을 통지합니다. 귀하가 지난 9월 25일 모친 박정수님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 행위에 근거하여 박정수님은 귀하와의 모든 재산 관련 논의를 즉시 중단함을 알립니다. 향후 본 법률 대리인의 동의 없이 박정수님에게 직간접적 연락하거나 접근하여 재산 문제를 언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및 강요 행위로 간주하여 즉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용 증명을 다 읽은 민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지금 엄마가 변호사 사서 나한테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며느리 지영이가 콧방귀를 뀌으며 서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어머, 어머 늘 크시더니 로망이 나셨나 봐. 변호사 웃기지도 않아. 우리가 가서 싹싹 빌고 잘못했다면 또 마음 약해지실걸. 어디 할머니가 변호사 끼고 아들 이겨먹으려 들어. 그렇지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아주 귀가 살아나셨네. 좋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어디 한번 해보시라지. 결국 그 많은 재산 혼자 끊고 말다가 우리한테 다 넘어오게 돼 있어. 아들 부부는 그 내용 증명을 가소롭다는 듯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초대장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그 비웃음이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 삼키 서곡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김 변호사로부터 아들 내외의 반응을 전해 이렸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사모님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됐군요. 내외가 내용 증명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비우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내 입가에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내가 쏘아 올린 것이 경고의 화살이 아니라 너희의 숨통을 끊을 전쟁의 서막임을 아직 깨닫지 못하다니. 좋다. 너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돈의 힘이 얼마나 험악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마. 변호사님, 이제 두 번째 화살을 쏠 시간입니다. 저 아이들이 가장 아파할 곳, 가장 자존심 상해할 곳 정확히 겨눠야 합니다. 내 말에 김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은 현재 회장님께서 설립하신 태준산업의 명목상 이사 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전혀 하지 않지만 그 직감을 이용해 법인카드와 최고급 세단,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와 관리비까지 모두 회사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아들은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 위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을 평생의 벗을처럼 여기며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익한 회사에 아들은 그저 이름만 올려놓고 기생충처럼 불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누리는 모든 호의호식의 근원은 바로 태준산업, 즉 사모님의 재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돈주부터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당장 오늘부로 내 아들 강민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지원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법인 카드, 차량, 아파트 월세, 하다못해 통신비 한 푼까지 단 한 푼도 저 아이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즉시 태준산업의 재무팀과 법무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것은 일사처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내가 그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남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유일한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오랜 충신들이었던 임원들은 내 지시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 지영이는 친구들과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매 시즌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매장을 찾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자 거리였습니다. 어머 지영아 이 백 너무 예쁘다. 너한테 딱이다 호호. 그렇지. 지난번에 유럽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내가 꼭 칭언했었잖아. 지영이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매보고는 거울 앞에서 유염하게 몸을 돌려보았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운 가득한 시선을 한껏 즐긴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아들의 법인 카드를 꺼내 저모에게 건넸습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하지만 저모의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객, 죄송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옵니다. 네, 한도 초과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카드는 한도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긁어보세요. VIP 카드란 말이에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용 정지된 카드입니다. 나는 붉은 문구가 뜰 뿐이었죠. 주변에서 쇼핑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귀가에 파고들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어떻게 돈도 없으면서 저런 걸 사려고 했나 봐. 그러게 말이야. 창피해서 어떻게 친구들마저 슬금슬금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낀 지영이의 얼굴은 실번개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결국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고 치욕감에 휩싸여 백화점 뛰쳐나와야만 집니다. 비슷한 시각 아들 민수는 고급 골프장에서 친구들과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샷이 잘 맞지 않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골프채를 바닥에 내던지며 캐디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맛이 바람 계산 똑바로 안에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의 하나 무인격인 태도에 주변 사람들의 눈살이 찌질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줄 막대한 재산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프가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강민수 씨 되십니까? 넘버원 캐피타의 차량 회수팀입니다. 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주체인 주식회사 태준산업에 요청했다가 리스 계약이 정식 해지되었습니다. 약관에 따라 차량을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키를 이쪽 고로 주시죠. 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다른 남자가 인도 요구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에는 태준산업의 법인 인감과 내 이름으로 된 대표이사 직인이 선명예매 불ıq 시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쏠린 가운데 민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수팀 직원들은 키를 받아 깍듯이 인사하고는 그의 차를 몰고 유유히 골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수는 텅 빈 주차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친구들의 동정과 비웃음 뒤섞인 시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자신들에게 닥친 이 황당한 사건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서로를 탓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어떻게 법인카드가 정지될 수가 있어? 나도 몰라.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당신이 아말로 하루에 수천만 원씩 긁어대니 카드가 막히지. 하지만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관리비 연체 독첩장 꽂혔습니다. 아들 부부는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구겨버렸죠. 그러나 며칠 뒤 등기 우편으로 날아온 두툼한 서류 봉투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집주인이 법무법인을 통해 보내는 월세 연체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예 통보사였습니다. 2기 이상 월세 연체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붉은 글씨가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제야 민수는 사태의 심각성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직감했습니다. 따르르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여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의 결광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카드랑 차는 왜 막아 놓으셨고, 집 월세는 왜 안 내주시는 건데요? 지금 저 망신당해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찻잔을 들어 향긋한 국가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나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망신, 내가 내 삐빼를 때렸을 때 내가 당한 망신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아니,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근데 이건 아니죠. 어떻게 아들 돈줄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리가 있어요. 내 돈줄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민수야, 그 모든 것은 내 돈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평생을 모은 돈이었고 지금은 내 돈이다. 나는 내 돈을 더 이상 너 같은 짐승에게 단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을 뿐이야.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 회사의 유일한 상속자라고요. 상속자 글쎄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지. 내 아버지가 너 같은 놈에게 그 모든 것을 순순히 넘겨주셨을까. 내 의미심장한 말에 아들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발악을 더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듯 싸늘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더러운 입으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역겨우니까 할 말 없으면 끊겠다. 나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지만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연민의 찌꺼기 마저 오늘로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파도가 쳤을 뿐입니다. 저 아이들은 곧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겠지요.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 아이들은 어떤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될까? 다시 한번 용서를 비며 내 발치에 엎드릴까? 아니면 이성을 잃고 내게 달려들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게 될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두었으니까. 남편이 내게 남겨준 가장 강력한 무기 상속권 박탈이라는 마지막 화살은 아직 내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 저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시간입니다. 내 손가락 하나에 아들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 시간이 흐를수록 돈줄이 마른 아들 내외의 삶은 급격히 피폐해져 갔습니다. 나는 김 변호사를 통해 저들의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꽤 뚫고 있었습니다. 매 수천만 원씩 쓰던 스미를 줄이지 못해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명품으로 가득했던 지영이의 옷장은 중고 명품 가게 매물로 하나 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콧대 녹던 그녀가 백화점 VVIP 라운지가 아닌 중고 가게 뒷골목에서 흥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쓰게 웃었습니다. 돈 앞에서 자존심이라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아들 민수는 더 처참했습니다. 평생을 태준 산업 아들이라는 명함 하나로 살아왔던 그룹. 이제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골프 약속도 술자리도 뚝 끊겼습니다. 그가 가진 돈이 아니라 그의 배경을 보고 몰려들었던 하이에나 같은 친구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가장 먼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돈으로 맺어 있던 그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당신 정말 무능한 거 아니야? 장모님한테 가서 돈이라도 좀 빌려오든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뭐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너야말로 집에서 노는 주제에 쓰던 버릇 못 고치고 긁어대서 이 모양 입꼴이 된 거 아니야? 한때는 같은 욕심을 향해 달리던 동지였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약점을 노려듣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다툼을 전해드리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파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추한 방식으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결국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그들은 보증금마저 까먹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때는 서울의 야경을 발아를 두고 살았던 그들은 이제 곰팡이 냄새 나는 작은 방 한 칸에 셋방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는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내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 대신 후줄근한 티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콩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머리를 지우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죽을지를 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도 어머니께도 명목이 없습니다. 제발 이 부르잡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처절한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배 아파 나온 자식이 아니던가.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눈물이 과연 진심일까? 저 눈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된 자신의 처지가 서로 어흘리는 동정의 눈물인가? 나는 마지막으로 저 아이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정녕 알고 있느냐? 내 차가운 무릎에 아들은 고개를 번쩍 들 대답했습니다. 네, 압니다.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거, 돈만 밝히고 불효한 거 다 제 잘못입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듣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회사 돈만이라도 다시 쓸 수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에 대한 내 마지막 미련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저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고 저 사죄는 돈을 얻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저만은 싸늘하게 웃으며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더냐.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표지는 소장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건 상속권, 상실 청구에서 모험고 박정숙 피고 강민수 소장의 내용을 확인한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와 소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몸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상속권 박탈이라뇨. 이게 말이 돼요? 왜 말이 안 되지?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똑똑히 쓰여 있단다. 내가 내 어미에게 위해를 가하는 순간 너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자격 잃는다고. 나는 그저 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집행하는 것뿐이다. 나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턱을 잡아 올리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너무 민수야, 내가 평생을 너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으니 이번에도 눈물 몇 방울에 마음이 약해져 너를 용서할 줄 알았겠지. 하지만 틀렸다. 내가 내 삐빗을 때린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어머니의 길을 포기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끄럽다. 나는 그의 삐빗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가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곧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갈게. 다 너는 법정에 서서 내가 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아버지의 돈으로 얼마나 방탄하게 살아왔는지 온 세상에 증명해야 할 거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내리는 첫 번째 천벌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널어붙은 채 주저 앉아있는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꺼져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곳은 이 집이 아니라 법정이 될 테니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곧 빈털터리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세상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통쾌함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는 지독한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기분. 이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복수일까?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숙제였으니까. 나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지독한 악연을 끊어낼 시간, 그 끝이 어디일지는 하늘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 옆에는 든든한 김 변호사님이 앉아 있었고 저 건너편 피고석에는 초췌한 얼굴에 아들 민수가 고개를 풍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진작에 아들을 버리고 제 친정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돈으로 맺어 관계는 돈이 사라지자 이토록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나의 폭행 유발을 주장하고 남편의 유언장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며 억지를 뿌렸습니다. 그는 내가 늙고 병들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남편의 편지를 떠올리며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뺨에 선명했던 멍자국 사진과 상해진 단서, 아들의 폭언과 면을 이에 비웃음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아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사문서 위조와 횡령에 대한 김 변호사님의 증언까지. 법정은 마치 아들의 조약을 전시하는 박람회장 같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법정에서 공개된 남편의 마지막 편지는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김 변호사님이 편지를 납독하는 내내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고뇌와 아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담긴 그 편지가 낭독될 때 방청석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탄식과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마저 눈시울을 붉히며 잠시 재판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심판의 날이 온 것입니다. 주문 재판부는 원고 박정숙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강민수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선고와 함께 법봉 소리가 법정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아들은 응아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아들인데, 내가 유일한 아들인데 라고 외치며 발버둥 쳤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지독한 악연을 끊어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나는 내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법적으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남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 내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나는 이미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는 내 집 앞에서 처량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나를 향해 악에 맞힌 저주를 펴보았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당신 재산, 내가 죽어서라도 다 뺏고 말 거야. 그것이 내가 들은 내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아들에 대한 소문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이혼을 당하고 의자리로 마지막 남은 푼돈마저 다 뜯겼다는 이야기, 그를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에게 속아 그나마 있던 빚만 더 늘었다는 이야기,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름마저 숨긴 채 공사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추운 겨울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 그를 행인들이 노숙자로 착각하고 동전을 던져주고 갔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아파왔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무게였고 제 아비가 내린 천벌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인생에 관여할 의무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나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갓돌이 지난 아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나와 남편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저 순수했던 아이가 어쩌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을까.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언신이 내게 남긴 숙제 내가 다 마쳤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 아이를 너무 잘못 키운 걸까요? 우리의 사랑이 아이에게는 독이 되었던 걸까요? 당신을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나는 남편의 뜻에 따라 재산의 3분의 1을 그가 후원하던 보육원과 여러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기부증서를 들고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을 때 나는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맑은 가을 나이, 나는 조용히 그 보복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서 보육원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원장님은 내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이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입니다. 사모님께서 회장님의 뜻을 이어주신 저희는 정말 나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준비해간 간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나의 가다가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왜 사진 속에만 있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기 가장 따뜻한 햇살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아주 큰 사랑을 선물해주고 가셨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내게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재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내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운전대를 잡고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누르는 불안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태준 산업의 안주인도 강민수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박정숙, 내 이름 석자로 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남긴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소박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부신 서경이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남편이 나에게 보내는 따뜻한 미소처럼 나는 그 노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내 얼굴에는 지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봄꽃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길고 긴 싸움은 이제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에 탐욕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고 그 끝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한 어머니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오늘의 주인공처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혹은 아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한 채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상처에는 끝이 있고 어둠의 끝에는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들에게는,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의 용기를, 그리고 기리수를 저지른 분들에게는 진심 어린 사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머니의 복수는 통쾌해 있나요? 아니면 아들의 마지막 모습에 마음이 아프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